제 채널의 이름을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나온 Like 조르바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 번 읽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그리스 Like 조르바로 하면서 조르바를 꼭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혹시나 비디오로 영상으로 찍을 게 없다면 조르바를 낭독을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일단 먼저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제가 읽으려고 하는 작품은 열린 책들에서 출판한 이윤기 선생님이 옮기신 작품입니다. 저자 니코스 카잔차키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스인 조르바는 실제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만난 인물을 소재로 쓴 소설입니다. 이 조르바란 인물은 그 작중의 화자랑은 다르게 정말 모든 것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해내는 사람이에요.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바는 나는 너무 평소에 머리만 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처음 읽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 실천력이 있는, 그리고 몸으로 살아가는 이 조르바에게서 매력을 느꼈었습니다.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 항구도시 피레에프스에서 조르바를 처음 만났다. 나는 그때 항구에서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밝기 직전인데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시로코 바람이 유리문을 닫았는데도 파도의 포마를 조그만 카페 안으로 날렸다. 카페 안은 발효시킨 셀비어 술과 사람 냄새가 진동했다. 추운 날씨 탓에 사람들의 숨결은 김이 되어 유리창에 뽀얗게 서려 있었다. 밤을 거기에서 보낸 뱃사람 대여섯 명이 갈색 양피 리퍼 재킷 차림으로 앉아 커피나 셀비어 술을 들며 희끄무레한 창 저쪽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나운 물결에 놀란 물고기들은 아예 바다 깊숙이 몸을 숨기고 수면이 잔잔해질 때를 기다릴 즈음이었다. 카페에 북적거리고 있는 어부들은 폭풍이 자고 물고기들이 미끼를 쫓아 수면으로 올라올 때를 기다렸다. 서대, 놀래기, 홍어가 밤의 여로에서 돌아올 시각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유리문이 밀리며 건장한 덩치를 한, 옷에 군데군데 진흙이 튄 늑수그레한 부두 노동자 하나가 맨발과 맨머리로 들어섰다. 여 코스탄디, 재미가 어떤가? 하늘색 외투 차림의 늙은 뱃사람 하나가 소리쳤다. 코스탄디라고 불린 사람이 침을 뱉고는 말을 받았다. 그래, 어쩔 것 같나? 아침 인사는 술집에 나와 하고 저녁 인사는 하숙집에 가서 하지. 내 사는 게 이 모양이야. 일거리가 있어야지. 몇 사람이 웃었고 또 몇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불경한 소리를 했다. 산다는 게 감옥살이지. 카라게즈 극장에서 개똥철학 나부랭이를 주워 들은 듯한 덥석부리가 말했다. 그것도 종신형이고 말고 빌어먹을.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빗줄기가 카페의 지저분한 창문을 뚫고 손이며 콧잔등이며 이마를 비추었다. 빗줄기는 내친 걸음에 카운터까지 뛰어올라 술병을 휘감았다. 전등이 무색해지자 밤새 술을 파느라고 잠을 설친 주인이 손을 뻗쳐 스위치를 꺼버렸다.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아직 희끄무레한 창밖 하늘을 향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카페 안에서는 그 소리가 수연통 빠는 소리와 한데 어울렸다. 늙은 뱃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레모니 선장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아이고 하느님,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시선을 바다로 돌려 호통을 쳤다. 남의 집구서 망친 너 바다에게 하느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말 끝에 그는 자기의 잿빛 수염을 깨물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기가 느껴져 두 번째로 셀비어 술을 시켰다. 나는 자고 싶은 욕망과 이른 새벽의 피로, 그리고 정막과 싸웠다. 나는 희뿌연 창문 저쪽의 백고동과 짐수레꾼,
뱃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깨어나는 항구를 바라보았다. 보고 있는 동안 바다, 대기, 그리고 내 여행 계획으로 짜인 보이지 않는 그물이 내 가슴을 압박하는 것 같았다. 내 시선은 큰 배의 검은 뱃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선체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비도 멎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늘과 땅의 진창이 그 긴 빗줄기들로 마치 이어진 듯 보였다. 검은 배와 그림자와 비를 바라보고 있으려니 내 슬픔이 형체를 드러냈다. 추억들이 떠올랐다. 비와 우울증이 습기 가득한 대기 위에서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으로 화했다. 작년이던가? 전생이던가? 어제 일이던가? 바로 이 항구로 내려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한 것은? 나는 그날 아침의 빗줄기와 한기, 그리고 새벽의 미명을 떠올렸다. 그때 역시 내 마음은 무거웠다. 사랑하는 친구와 서서히 헤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쓰라린 일인가. 단칼에 베듯 이별해버리고서 고독 속에 남는 편이 훨씬 나으리라. 고독이야말로 인간의 본연의 상태니까. 그러나 그 비오던 새벽에 나는 친구를 놓아줄 수 없었다. 뒤에 그 이유를 알았지만 어쩌랴 이미 때가 늦은 것을. 나는 친구와 함께 배에 올라 그의 선실에 흩어진 짐 가방들 사이에 앉았다. 나는 그가 다른 일에 주의를 쏟고 있는 동안 꽤 오래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흡사 그의 모습을 하나하나, 푸르스름하고 맑은 눈빛, 둥글고 앳된 얼굴, 이지적이고 오만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가락이 가늘고 긴 귀족적인 그의 손, 깡그리 기억해 두려는 사람처럼.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을 개걸스레 훑고 있는 내 시선을 알아챘다. 그는 자기 감정을 숨기고 싶을 때 늘 그러듯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하고 몸을 돌렸다. 그는 나를 보았고 나를 이해했다. 그는 이별의 슬픔을 따돌리려고 차갑게 웃으면서 내게 물었다. 언제까지야? 무슨 뜻인가 언제까지라니? 언제까지 대가리에 잉크를 뒤집어 쓴 채 종이나 씹으면서 있겠다는 것인가? 나와 함께 가세. 저 멀리 카프카스에 위험에 처한 수많은 동포가 있잖아. 함께 가서 구해주자고. 그러다 자신의 그 고귀한 계획이 덧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덧붙였다. 하긴 구해주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자네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는가?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라고. 그럼 구해야지. 자네는 설교에만 소질이 있는 건가? 왜 나랑 같이 가지 않는 건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저 동방의 신성한 땅, 신들의 고향, 프로메테우스가 바위에 붙박힌 채 울부짖던 높은 산을 생각했다. 우리 그리스 동포들이 바로 그 바위에 붙박힌 채 울부짖고 있었다. 그들은 또다시 위난에 처해 그리스의 자손들을 향해 울부짖으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호소를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마치 고통은 한갓 꿈이며 인생은 재밌는 연극이어서 촌놈이나 바보만이 무대로 뛰어올라가 연기에 가담한다는 듯이. 대답을 기다리다 말고 내 친구가 일어섰다. 배가 세 번째로 고동을 울렸다.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면서 헛소리로 제 감정을 가렸다. 다시 보세, 이 책벌레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게 창피한 노릇인 줄은 그 친구도 알고 있었다. 그에게 눈물, 다정한 말, 주체하지 못하는 몸짓, 흔한 친밀감의 표현은 남자가 할 짓이 아니었다. 서로를 좋아했지만 우리는 살가운 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 우리는 짐승처럼 장난을 치며 서로를 할퀴었다. 친구는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문명인이었고 나는 야만인이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하면서 모든 감정을 미소 하나로 뭉쳐버렸다. 나는 느닷없이 엉뚱하고 거친 웃음을 터뜨리기 일쑤였다. 나도 거친 말로 내 감정을 감추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창피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창피했던 것은 아니고 내 감정이 제대로 감추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그가 흠칫 놀라며 나를 바라보았다. 섭섭한가? 그가 설핏 미소를 지었다.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왜? 가만.
전에 우리 뭐라고 했더라? 몇 년 전에 합의 보지 않았느냐 말이야. 자네가 좋아하는 그 외인들로 말이야. 말로 뭐 후도신? 아타락시아? 올림포스의 평정? 얼굴은 미소 지는 부동의 가면. 가면 뒤에 일이야. 각자의 몫이고. 그래. 나는 긴 말을 하다가 난처해지지 않으려 다시 짧게 대답했다. 나는 내 목소리를 조절할 자신이 없었다. 배 위의 종이 울어 선실의 방문객을 몰아내었다.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슬픈 이별의 인사, 약속, 긴 입맞춤, 그리고 다급한 당부의 말들이 난무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몸을 던졌다. 마치 영영 헤어지는 사람들처럼. 그 작은 이별이 다른 이별, 영원한 이별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그때 젖은 대기를 흔들며 조종 같은 종소리가 이물에서 고물로 울려 퍼졌다. 나는 몸소리쳤다. 내 친구가 내게로 몸을 기울였다. 무슨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라도? 친구가 나지막하게 물었다. 그래, 내가 대답했다. 자네 그런 터무니없는 걸 믿는 건가? 아니, 나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왜? 그런데 같은 건 없었다. 나는 그런 걸 믿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두려웠다. 친구는 왼손으로 내 무릎을 살짝 때렸다. 단념할 때마다 나오는 그의 버릇이었다. 내가 결정을 독촉할 경우 그는 내 독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귀를 막고 거절하고는 했다. 결국 내 독촉을 수락할 때는 좋아, 자네 시키는 대로 하지. 우정을 봐서. 이렇게 말하는 듯이 내 무릎을 살짝 치는 것이었다. 그는 두세 번 눈을 깜빡거리다 다시 나를 응시했다. 그는 나의 불안을 눈치채고는 웃음, 미소, 농담 같은 우리가 즐겨 쓰던 무기의 사용을 망설였다. 좋아, 손이나 좀 주게.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죽을 곱이라도 만나면. 친구는 창피한 듯이 말을 멈추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형이상학적 비약을 농하고 채식주의자, 심령주의자, 접신론자, 심령체 따위와 한데 뭉뚱그려 도매금으로 넘기던 우리였으니. 그래서 나는 그의 뒷말을 짐작해 보려 했었다. 이걸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하자고. 그는 어쩌다 내뱉은 위태로운 말에서 얼른 벗어나려고 서둘러 말했다. 자네나 나나 죽음의 위기를 맞거든 상대를 아주 강렬하게 생각해서 상대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위험을 알 수 있게 해주기로 하는 거야. 됐나? 그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술은 얼어붙기라도 한 듯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됐어. 내가 대답했다. 자기 감정을 너무 드러내었나 싶었던지 친구는 서둘러 이렇게 덧붙였다. 물론 텔레파시 같은 건 눈꽃만큼도 믿지 않지만. 괜찮아. 나는 더듬거렸다. 그렇게 하세. 좋아.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자고. 됐나? 됐어. 내가 대답했다. 이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우리는 묵묵히 서로의 손을 잡았다. 뜨겁게 얽혔던 손가락들이 갑자기 풀어졌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쫓기는 듯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그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뒤를 돌아보지 마. 앞으로만 가는 거다. 나는 자신을 타일렀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라는 뻘 속에 갇혀 있어서 무디고 둔한 것이다. 영혼의 지각 능력이란 조잡하고 불확실한 법이다. 그래서 영혼은 아무것도 분명하고 확실하게는 예견할 수 없다. 짐작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이별은 얼마나 다른 것일 수 있었을까? 주위가 점점 밝아졌다. 두 아침이 한데 뒤섞였다.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을 훨씬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친구의 얼굴은 항구에 내리는 비와 축축한 대기 속에 쓸쓸하게 굳어 있었다. 카페의 문이 왈칵 열리면서 바다의 파도 소리와 함께 다부진 몸집의 뱃사람 하나가 들어왔는데 콧수염을 늘어뜨렸고 다리를 쩍 벌린 모습이었다. 반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어서 오십시오, 레모니 선장. 나는 구석자리에 잔뜩 웅크리고 아까의 상념을 이어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내 친구의 얼굴은 이내 빗속으로 사라진 다음이었다. 밖이 점점 더 밝아졌다. 무뚝뚝하고 표정이 근엄한 레모니 선장은 호박 목줄을 꺼내어 알맹이를 세며 기도를 드렸다. 나는 그쪽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애쓰며 쓰러져가는 친구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떠올리려고 했다.
그 친구가 나를 책벌레라고 불렀을 때 불쑥 솟아오르던 그 분노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당시 내가 영위하고 있던 삶에 대한 나의 모든 역겨운 감정이 그 말로 형상화되었다. 그토록 강렬하게 인생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책 나부랭이와 잉크로 더럽혀진 종이에다 자신을 그리도 오랫동안 내박쳐 둘 수 있단 말인가. 그 이별의 날, 내 친구는 내가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해준 셈이었다. 속이 후련했다. 병통을 알았으니 이제는 쉬 정복할 수 있으리라. 이제 그것은 모호하지도 막연하지도 않았다. 이름과 형태가 있으니 그에 맞서 싸우기도 훨씬 수월할 터였다. 그의 말이 내 내부에서 조용히 자라났던 모양이다. 나는 종이 나무랭이를 팽개치고 행동하는 인생으로 뛰어들 구실을 찾게 되었다. 나는 문장 한가운데 그 한심한 벌레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 한 달쯤 전에 내가 바라던 기회가 왔다. 나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리비아와 마주보는 크레타 해안에 폐광이 된 갈탄광 한 자리를 임차했다. 이제 책벌레 족속들과는 거리가 먼 노동자, 농부 같은 단순한 사람들과 새 삶을 살기로 한 것이다. 나는 이 여행이 신비로운 의미를 갖는 것이기나 한 듯이 들뜬 마음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나는 내 삶의 양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껏 너는 그림자만 보고서도 만족하고 있었지? 자, 이제 내 너를 실체 앞으로 데려갈 테다. 마침내 나는 준비를 마쳤다. 떠나기 전날 밤 종이들을 뒤적이다가 나의 미완성 원고와 마주쳤다. 나는 그 원고를 집어 들여다보며 망설였다. 2년간 내 존재의 심연에서는 하나의 욕망, 하나의 씨앗이 태동해왔다. 나는 내 피부를 파먹으며 익어가고 있는 그 씨앗을 내 장부로 느껴왔다. 씨앗은 자라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밖으로 나오려고 내 몸의 벽에 발길질을 시작했다. 내게 그것을 파괴할 용기는 더 이상 없었다. 그럴 수가 없었다. 정신적인 낙태는 시기를 놓친 것이었다. 원고 몽실을 들고 망설이던 나는 문득 호공 중에서 친구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냉소와 사랑이 동시에 느껴지는 웃음이었다. 가져가겠어. 나는 아픈 데가 찔린 듯 말했다. 가져갈 거라고. 그렇게 웃을 거 없어. 나는 아기를 싸듯이 조심스럽게 그 원고를 포장하여 다른 짐 속에 넣었다. 레모니 선장의 그윽하면서도 무뚝뚝한 소리가 내게까지 들렸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는 폭풍이 몰아칠 때 카이크 베어인 마스트로 기어올라 돛을 핥았다는 바다의 요정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물으물하고 끈적끈적해. 바다의 요정 말이요. 그놈들을 손으로 잡으면 손에 불이 붙어요. 그 손으로 내 수염을 쓰다듬었더니 어둠 속에서 마치 악마 수염처럼 번쩍거립디다. 암튼 바닷물이 내 카이크선을 덮치고 화물인 석탄을 흠뻑 적셔 놓습니다. 배가 잠길 지경이 된 거요. 카이크선이 기울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느님이 손을 쓰셨답니다. 벼락을 보내주신 거죠. 해치가 부서져 나가면서 석탄도 쓸려 나갔어요. 바다가 석탄 범벅이 됐지. 배는 가벼워지면서 자세를 바로잡고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나는 주머니에서 단테 문고판 내 여행의 동반자를 꺼내 들었다. 그러고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벽에 기대어 편안하게 앉았다. 나는 한순간 망설였다. 어디를 읽는다? 지옥편의 불타는 역청? 연옥편의 정화하는 불길? 아니면 인간의 희망이 최고의 감정 기준이 되는 대목으로 바로 들어가? 나에겐 선택권이 있었다. 문고판 단테를 손에 들고 나는 자유를 즐겼다. 아침 일찍 고르는 단테의 시행이 하루 전체 그 리듬을 부여하게 될 터였다. 시행을 결정하려고 이 강렬한 시편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미처 그럴 틈이 없었다. 갑자기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었다. 어쩐지 두 개의 눈동자가 내 정수리를 꿰뚫어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유리문 쪽으로 휙 돌아보았다. 잠깐이지만 내 머릿속에는 내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허망한 희망이 번뜩였다. 나는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키가 크고 몸이 가는 60대 노인 하나가 유리창을 코로 누른 채 찌르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는 겨드랑이에다 다소 납작한 보따리를 하나 끼고 있었다. 내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은 냉소적이면서도 불길같이 섬뜩한 그의 강렬한 시선이었다. 어쨌든 내게는 그렇게 보였다. 시선이 나와 마주치자 자기가 찾는 사람인지 아닌지 가늠해 보는 것 같던 그 낯선 사람은 단호하게 팔을 뻗어 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탁자 사이를 지나 내 앞에 우뚝 섰다. 여행하시오? 그가 물었다. 어디로요? 하느님의 섭리만 믿고 가시오? 크레타로 가는 길입니다. 왜 묻습니까? 날 데려가시겠소? 나는 주의 깊게 그를 뜯어보았다. 움푹 들어간 뺨, 튼튼한 턱, 튀어나온 광대뼈, 잿빛 고수머리에다 눈동자가 밝고 예리했다. 왜요? 함께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서요? 그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왜요? 그는 못마땅 나가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왜요가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하는 건가요? 가령 하고 싶어서 한다면 안 됩니까? 자, 까짓것 날 요리사라고 치쇼. 난 수프를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수프, 생각도 못해본 수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공갈 비슷한 태도와 격렬한 말투가 우선 마음에 들었다. 수프 이야기에도 마음에 들었다. 멀고 쓸쓸한 해안으로 그 헌털뱅이 같은 친구를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프를 얻어먹고 이야기만 들어도 그는 세상을 적잖게 돌아다닌 이를테면 뱃사람 신밧드와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았다. 마음에 들었다. 무슨 생각을 하시오? 그가 스스럼없이 물으며 큰 머리통을 흔들었다. 당신 역시 저울 한 벌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요? 매사를 정밀하게 달아보는 버릇 말이요. 자, 젊은 양반 결정해버리쇼. 눈 꽉 감고 해버리는 거요. 꺽다리 영감이 앞에 우뚝 서 있어서 말을 하려면 일일이 고개를 들여야 하는 게 귀찮았다. 나는 단테를 덮었다. 앉읍시다. 그러고는 물었다. 셀비어 술 한잔 하시겠소? 셀비어? 그가 가소롭다는 듯이 콧방귀를 끼고는 급사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봐 웨이터, 여기 럼주 한 잔. 그는 럼을 조금씩 홀짝거렸다. 입안에 굴리며 오래 맛을 보다 천천히 삼켜 속을 덮이는 것이었다. 육감주의자군. 꼭 감식과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닥치는 대로 하죠. 발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머리로도 하고. 하지만 해본 일만 해가지고서야 어디 성이 차겠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광산에서 일했죠. 이래봬도 괜찮은 강부랍니다. 금속을 조금 알죠. 광맥을 찾고 갱도 짜는 것도 좀 압니다. 수직갱도도 잘 내려가고 나는 겁이 없거든요. 일 잘하고 있었죠. 십장을 지냈는데 불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악마가 끼어들고 말았죠. 지난 토요일 밤에 공연히 한번 그래보고 싶어서 그날 시찰 나온 사장을 붙잡아 패줬는데 아니 왜요? 그자가 영감님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내게 말이요? 전혀요. 그날 처음 만난걸요. 그 불쌍한 친구 우리한테 담배를 나눠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아, 당신은 입만 열면 질문이구먼. 그냥 지랄병이 도진 것뿐이라니까. 그러네 젊은 양반. 물레방앗간집 마누라 이야기 아시겠지? 물레방앗간집 마누라 공둥짝을 보고 철잡아 배우겠다는 당시 생각은 당신도 안 하겠지. 물레방앗간집 마누라 공둥짝. 인간의 이성이란 그런 거지 뭐. 인간의 이성에 관한 정의라면 나도 꽤 읽은 편이었다. 하지만 그 헌털뱅이 영감의 정의 같은 것은 읽은 적이 없었다. 놀라웠다. 그 정의가 내 마음에 들었다. 나는 흥미를 가지고 새로 사귄 길동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인 데다 벌레 먹은 나무처럼 풍상에 찌들어 있었다. 몇 년 뒤 또 하나의 얼굴에서 똑같은 달고 찌든 나무의 인상을 받았는데 파나이트 이스트라티의 얼굴이 그랬다. 그 보따리 속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먹을 것인가요? 옷인가요? 아니면 연장? 길동무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참 눈치가 있는 사람 같소. 실례되는 말이지만. 그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길고 옹이 박힌 손가락으로 보따리를 찔러 보이면서 덧붙였다. 아니요. 산투르 올시다. 산투르? 산투를 연주하십니까? 먹고 사기가 고될 때는 산투를 연주하며 연속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전해지는 클레프트 산적의 옛 노래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모자를 벗어들고 바로 이 베레모 말이요. 한 바퀴 돌면 돈으로 가득 차는 거요.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알렉시스 조르바. 내가 꺽다리인 데다가 대가리가 납작 케이크처럼 생겨먹어 빵집 가래삽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지요. 한때 볶은 호박씨를 팔고 다녔다고 해서 심심풀이라고 부르는 쥐들도 있었고 또 흰 곰팡이라는 별명벼로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놈들 말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장난질을 쳐서 그렇답니다. 모든 게 개판이 된다고. 그 밖에도 별호가 많지만 그건 다음으로 미루기로 합시다. 어떻게 해서 산투를 다 배우게 되었죠? 20살 때였어요. 내가 그때 올림포스산 기슭에 있는 우리 마을에서 처음 산투르 소리를 들었죠. 혼을 쭉 빼놓는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러느냐?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버지 영혼이 화평하시기를. 산투르를 배우고 싶습니다. 창피하지도 않느냐? 네가 집시냐? 거지냐? 거지 깽깽이가 되겠다는 거이냐? 저는 산투르가 배우고 싶습니다. 결혼하려고 꼽을 쳐준 돈이 조금 있었죠. 유치한 생각이었소만 그 당시엔 대가리도 덜 여부럽고 혈기만 왕성했죠. 병신같이 결혼 같은 걸 하려고 마음을 먹다니. 아무튼 있는 걸 몽땅 털고 몇 푼 더 못해 산투를 하나 샀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바로 이놈입니다. 나는 산투를 들고 살로니카로 튀어 터키인 레트셉 에펜디를 찾아갔지요. 그는 아무에게나 산투를 가르쳐 주었지요. 그 앞에 일단 넙죽 엎드리고 봤어요. 왜 그러느냐 꼬마 이교도야. 산투를 배우고 싶습니다. 오냐 그런데 왜 내 발 밑에 엎드렸느냐? 월사금으로 낼 돈이 없습니다. 산투르에 단단히 미친 게로구나. 네. 그럼 여기 있어도 좋다. 젊은 친구야. 나는 월사금을 받지 않는단다. 나는 1년을 거기 있으면서 공부했지요. 하느님이 그 영감의 무덤을 돌봐 주시기를. 지금쯤 아마 죽었을 겁니다. 하느님이 개도 천당에다 들여다 놓으신다면 레트셉 에펜디에게도 천당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외다. 산투르를 다룰 줄 알게 되면서 나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나 빈털터리가 될 때는 산투르를 칩니다. 그러면 기운이 생기죠. 내가 산투르를 칠 때는 당신이 말을 걸 수도 있겠지만 내게 들리지는 않아요. 들린다고 해도 대답을 못해요. 하려고 해도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르바? 이런 모르시는군. 정열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게 정열이라는 것이지요. 문이 열렸다. 바닷소리가 다시 카페로 쏟아져 들어왔다. 손발이 얼고 있었다. 나는 구석으로 깊숙이 몸을 웅크리고는 외투로 몸을 감쌌다. 나는 그 순간의 행복을 음미했다. 꼭 어디로 가야 하나? 여기도 괜찮은데 이 순간이 오래 계속되었으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에 앉은 사나이를 보았다. 그의 시선이 내게 박혀 있었다. 동공이 까만 그의 눈은 작고 둥글었으며 흰자 위에는 빨갛게 핏발이 서 있었다. 그 눈은 나를 꿰뚫고 구석구석 뒤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요, 이야기 계속 하시죠. 내가 채근했다. 조르바가 다시 뼈대가 굵은 어깨를 들었다가 내놓고는 내뱉듯이 말했다. 그만둡시다. 담배 한 대 주시겠소? 담배를 한 개비 뽑아 주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부싯돌 라이터를 꺼내 불을 댕겼다. 그러고는 느긋한 표정으로 눈을 반쯤 감았다. 결혼했습니까? 나는 뭐 사내 아닌 줄 아시오? 그는 역정을 내며 말했다. 나도 사내라고. 즉 눈깔이 멀었다는 말이지. 나보다 먼저 살고 간 사람들처럼 나도 개굴창에 대가리를 쳐박고 떨어진 겁니다. 결혼했죠. 그러고는 쭉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가장이 되고 집을 짓고 새끼들을 까고 그 골칫덩어리들 말이요. 하지만 산투르 덕분에 이렇게 근심 걱정을 잊으려고 산투를 치셨던 게로군요. 이거 보쇼. 보아하니 당신은 악기 하나 못 만지는 모양이구만.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집구석에 들어가면 있는 건 근심 걱정뿐. 마누라가 그렇고 새끼들이 그렇잖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장차 이러다 우리는 어찌 될까 이런 젠장. 이래선 안 돼요. 산투를 치려면 환경이 좋아야 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한마디로 될 것을 10마디 잔소리로 늘여놓는다면 무슨 기분으로 산투를 치겠소? 새끼들이 배고프다고 빽빽거리는데 산투를 어떻게 치겠소? 산투를 치려면 온갖 정성을 산투르에만 쏟아야 해요. 알겠어요? 그래 알겠다. 조르바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언어, 예술, 사랑, 순수성, 정열의 의미는 이 노동자가 짓거린 가장 단순한 인간의 말로 내게 분명히 전해져 왔다. 나는 곡괭이와 산투르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그의 손을 보았다. 두 손은 못이 박히고 터지고 일그러진 데다 힘줄이 솟아 나와 있었다. 그는 여자의 옷이라도 벗기는 것처럼 섬세하고 주의 깊은 손놀림으로 보따리를 열고 세월에 닦여 반짝이는 산투리를 꺼냈다. 줄이 여러 개였는데 줄 끝에는 노쇠와 상화와 붉은 비단술 장식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큰 손으로 여자를 애모하듯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열적으로 줄을 골랐다. 그러다가는 사랑하는 여자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 옷을 입히는 것처럼 다시 보따리에 싸기 시작했다. 이게 내 산투르 옷이다. 그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보따리를 다시 의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뱃사람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늙은 뱃사람 하나가 친근하게 레모니 선장의 등을 두드렸다. 선장, 당신 이만저만 겁먹었던 게 아닌데 솔직히 그랬잖아? 목숨만 건져달라고 성 니클라우스께 빌면서 약속한 양처가 몇 개나 될지 누가 알아? 선장이 짙은 눈썹을 일그러뜨렸다. 천만에 내 맹세코 말해두지만 죽음의 천사장이 내 앞에 턱 나타났을 때 내가 생각한 건 성모 마리아 님도 성 니클라우스도 아니었네. 나는 그저 살라미스 쪽을 돌아보고 내 마누라를 생각하며 소리쳤지. 아이고 카테리나,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침대 속에 누워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뱃사람들이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고 레모니 선장도 뒤이어 웃었다. 사내란 참 할 수 없는 동물이야. 그가 기득거렸다. 천사장이 머리 위로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사내의 마음이란 거기에 가 있다니까. 딴 데도 아닌 거기 늙은 새꼴은 악마나 물어가야지. 그가 손뼉을 쳤다. 이 친구들에게 한 잔씩 돌려. 조르바는 그 큰 귀를 쫑긋 세웠다. 몸을 돌려 그 뱃사람을 보았다가 다시 나를 보며 물었다. 거기라니 그게 어딘데요? 저 친구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 하지만 금방 이해하고는 탄성을 올렸다. 그러면 그렇지. 브라보 젊은 양반. 저 뱃놈들 좀 뭘 아네. 밤낮으로 죽을 거비를 넘겨서 그런가. 그가 한 차례 그 큰 주먹을 공중에다 휘두르고는 말을 이었다. 참, 마누라 거기야. 뱃놈들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 일이나 인원합시다. 나는 여기 있을까 꺼져버릴까. 어서 그거나 결정하시오. 나는 조르바의 품 안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조르바 씨, 이야기는 끝났어요. 나와 같이 갑시다. 마침 크레타엔 내 갈탄광이 있어요. 당신은 인부들을 감독하면 될 겁니다. 밤이면 모래 위에 다리를 뻗고 앉아 먹고 마십시다. 내겐 아내도 자식도 강아지도 없으니까. 그러다 심드렁해지면 당신은 산투르를 치고 마음이 내키면, 알죠? 마음이 내키면 말이요. 이리야 당신이 바라는 만큼 해주겠어. 거기 가면 나는 당신 사람이니까. 하지만 산투르 말인데 그건 달라요. 산투르는 짐승이요. 짐승에겐 자유가 있어야 해요. 마음이 내키면 칠 거요. 또 노래도 할 거요. 제인 베키고 하사피코 펜토잘리 또 추고. 그러나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놓겠는데 마음이 내켜야 해요. 분명히 해둡시다. 나한테 강요하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이런 문제에서만큼은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죠? 자유라는 거죠. 나는 럼주 한 잔을 더 시켰다. 2잔 가져와. 조르바가 호령하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도 한 잔 있어야 함께 마실 게 아니겠소? 셀비어 술과 럼주는 상대가 될 수 없는 일 아니요? 당신도 럼주를 마셔야 우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마침 아침이 완전히 밝아 있었다. 배는 고동을 울렸다. 내 짐을 실은 거룻배 사공이 내게 손짓했다. 하느님의 가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자, 갑시다. 내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하느님뿐만 아니라 악마도. 조르바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는 몸을 굽혀 산투를 집어 옆구리에 끼고는 문을 열고 먼저 나섰다.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꽤 시간이 걸리네요. 이제 조르바와 이 작품 중에 화자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었는데 물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산투르라는 걸 제가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걸 알게 됐네요.
영상으로 올리고 나서 산토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